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염력 보셨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초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댓글 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뜨끔하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실제로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오늘의 스토리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염력, 초능력에 관한 스토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967년 10월에 독일 로젠하임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시내 한복판에는 지그문트 아담 법률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는 소장인 아담을 비롯해서 직원은 10명 정도로 한 빌딩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평소 같던 어느 날 사무실에 갑자기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냐면 사무실엔 각기 다른 전화번호를 가진 총 4대의 전화기가 있었는데 신기한 게 갑자기 모든 전화기에서 동시에 전화벨이 울린 겁니다. 직원이 전화를 받았죠?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또 다른 전화에서는 헬로우 했는데 막 시끄럽게 혼선이 돼서 지지직 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한 일은 오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무실의 전화가 동시에 울리는 일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죠. 짜증이 난 아담 소장은 전화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지역 전화국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머지않아 기사가 출동해서 사무실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전화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사무실 형광등이 막 고장이 난 것처럼 미친 듯이 깜빡거리고 또 이번에는 천장에 달린 조명이 마구 흔들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처음에 직원들은 지진 난 줄 알고 급히 몸을 숨겼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조명 외에 다른 물건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이번엔 아예 사무실 전기 퓨즈가 나가버립니다. 이거 자칫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신고를 받은 전기회사 직원들이 또다시 도착해서 이 사무실 안팎을 샅샅이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 혹시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전압계까지 설치를 해봤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다녀간 후로도 사무실에서는 계속해서 전기가 저절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일이 반복되었고요. 또 어느 날에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복사기가 혼자 굉음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심지어 복사기가 뭔가를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형체의 검은 잉크만 찍혀 있을 뿐이었죠. 결국 강제로 복사기 코드를 뽑고 나서야 그제서야 기계가 멈춰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아담 소장은 분명 사무실 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회사 전기를 쓰는 대신 개인 발전기를 가져다 써보자는 건데 역시나 이상현상은 계속됩니다. 사무실의 전구가 갑자기 터져요. 걸려있던 액자가 갑자기 떨어지고 심지어는 서류가 가득 담긴 서류 박스가 저절로 움직이는 걸 목격한 직원도 있습니다. 급기야 직원들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그문트 사무실에 악령이 깃들어 있대라는 소문이었죠. 얼마 후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줄줄이 퇴사를 하면서 소장은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흐른 11월, 사무실에 고지서 한 통이 도착하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전화 고지서에는 무려 1600마르크라는 거액이 찍혀 있었어요. 현재 가치로 치면은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60년대 그 당시에 작은 사무실에선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이건. 아담은 즉각 전화국에 항의를 했고 이 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데 이게 더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지그문트 사무실에서 딱 한 군데로만 막 미친 듯이 전화를 건 내역이 찍혀 있었는데 그 번호는 0119 더 터킹, 더 스피킹 클락이라는 유료 전화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는 당시 지역 주민들이 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전화를 걸면 정확히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유료 서비스인 거죠. 지그문트 사무실에서는 이곳에 10초에 한 번씩 끊임없이 전화를 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약 1분마다 6번의 전화를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가 60년대잖아요. 이때 독일은 전화를 걸고 받을 때 반드시 전화 교환원을 거쳐야만 했거든요. 그럼 전화를 걸고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0초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이곳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은 독일 언론에까지 보도되었고 이건 큰 화제가 됩니다. 이 미스테리를 풀기 위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사무실에 어떤 전력 시스템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구도 저절로 나가고 전화도 자동으로 계속해서 걸리는 게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이번엔 독일의 물리학자 2명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서 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시도를 합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실패. 동시에 이곳을 눈여겨보는 또 다른 남성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독일의 초심리학자 한스 벤더인데 그는 아담 소장에게 내가 도움을 주겠다 라면서 제안을 해요. 아담은 즉각 동의합니다. 지그문트 법률사무소에 도착한 한스 박사는 사무실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대신 직원 한 명 한 명씩 인터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생활 패턴을 세세하게 관찰했고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에 포착된 단 한 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안네마리 슈나이더인데요. 19살의 그녀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10월부터 이곳 사무실에서 아담 소장의 비서로 일을 하기 시작한 신입사원입니다. 한스 박사가 그녀를 눈여겨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막 전구가 흔들리고 그런 이상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 현장에 안네마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한스 박사는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인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인간의 이 어떤 에너지 때문에 물건들이 초자연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말해요. 그의 이론에 따르면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인간의 염력 때문이라는 건데 하지만 안네마리는 초능력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스 박사가 그녀에게 사무실 전등 밑을 천천히 걸어가 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전등이 앞뒤로 마구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안네마리도 깜짝 놀랐어요. 반면에 그녀가 이 박사 연구를 위해서 잠시 사무실을 떠나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자주 나타나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미넨에서 태어난 안네마리는 누구보다 엄격하고 규율에 예민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강압적인 훈육으로 억압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망치듯이 집을 떠나 이곳, 이 작은 마을에 정착해 새 삶을 시작하죠. 그렇게 부푼 꿈을 갖고 입사한 첫 직장인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상사 아담 소장의 문제였습니다. 아담 소장의 성격이 평소에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안네마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윽박을 지르거나 크게 꾸짖곤 했대요. 이때 엄격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대입이 된 거죠. 날이 갈수록 그녀의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건 곧 분노로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도 이쯤부터였습니다.
이후 안네마리의 뇌파를 연구한 한스 박사는 그녀의 뇌파가 평범한 사람보다 더욱 강한 파동을 지니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즉, 남들보다 이 분노의 강도가 더 거셌던 거죠. 그런 그녀의 에너지가 몸 밖으로 표출되어서 이 사무실의 전구를 깨거나 액자를 떨어뜨리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만들어냈다는 게 한스 박사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 같은 한스 박사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의 뇌파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 소장이 주변 사람들과 짜고 인터뷰로 돈을 벌어들기 위한 자작극이라는 거죠. 그치만 한스 박사의 결론만 딱 놓고 보면 결국 아담 소장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었고, 과연 어떤 법률 소장이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자작극을 벌일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이후 문제의 직원 안네마리는 회사를 퇴사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그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더 이상의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안네마리에게 흥미가 생긴 이 한스 박사는 계속해서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고, 놀랍게도 이직한 회사에서도 똑같은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한스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안네마리를 둘러싼 미스테리 현상에 대해서 다뤘고, 곧 이는 학계의 화제가 됩니다. 이 소동으로 2년이 지난 1969년 안네마리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새로운 가정이 그녀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결혼 이후에 그녀 주변에서는 더 이상의 이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요. 인간의 분노가 염력으로 표현된다는 한스 박사의 주장. 그에 따르면 이 현상은 주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춘기 청소년이나 그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더욱 자주 관찰된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안네마리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후 기이한 염력을 발휘하는 사례도 존재하죠. 예전에 토미에서도 소개되었던 이 여성 니나 쿨라지나는 손을 대지 않고 시계 바늘을 돌린다거나 살아있는 개구리의 심정을 멈추게 하는 능력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1960년대 후반에는 그녀의 능력을 본 미국 CIA가 그녀랑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초능력 군부대를 만들겠다고 해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었는데, 사실 니나는 지극히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자원에서 전쟁에 참여할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지닌 여성이었고요. 하지만 종전 후 그녀는 전쟁의 후유증 때문인지 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부턴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같은 염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저는 영화 마틸다도 생각이 났습니다. 마틸다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초능력을 발휘하니까요. 인간의 뇌파에서 관찰되는 분노 또는 스트레스 파장이 물리적인 힘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서 파괴적인 능력까지 선보인다는 주장.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인간의 정신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무시무시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7일에 브라질 북서쪽에 위치한 리오브랑코의 한 가정집. 이곳에 사는 가족들은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출근을, 나머지 4 자녀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집니다. 아버지 아토스는 이벤트 회사의 직원인데요. 그는 20년 동안 한 회사에 근무하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장기 휴가를 선물받았죠. 덕분에 아내와 한 달 동안 여행을 즐겼고, 그리고 한 달 후 그가 회사에 복귀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 쌓인 업무들을 처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시간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는데요. 근데 아까부터 가족 중 한 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셋째 아들 브루노 보르헤스.
아빠 아토스가 브루노를 찾는데 가족들은 뭐 별일 아니라는 듯 굳게 닫혀있는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대학생인 브루노는 언젠가부턴가 이 방 안에 틀어박혀서 식사 시간 빼고는 밖으로 나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토스는 그런 아들이 좀 불만스럽기는 했지만 애써 화를 누르며 방문을 열어젖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실게요. 이게 지금 브루노가 생활하는 진짜 공간입니다. 아니, 이건 뭐죠? 이게 뭔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기도 하죠.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죠? 일단 방 안의 침대 같은 가구는 책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진 상태에 벽과 바닥은 흰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장까지 빽빽한 손글씨로 무언가가 가득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조각상입니다. 이 거대한 조각상을 중심으로 기하학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의미를 알 수 없는 도형과 다이아그램 같은 상형 문자들이 대칭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침실이라기보다는 마치 박물관이나 전시장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책상 위에는 로마 숫자가 표기된 14권의 책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기호들로 가득했죠. 이 모든 것이 직접 손으로 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에 아들 브루노는 없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브루노 보르에스, 24살의 그는 대학교에서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독 머리가 영리했고 책을 좋아하는 독서광이기도 했죠. 사실 부모는 일찌감치 그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브루노가 5살 때 그는 토마테라는 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해요. 근데 토마테의 정체가 다름 아닌 베개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은 인형에다 이름을 붙이거나 베개에 이름을 붙일 수 있죠. 근데 그 후로도 그는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뭔가 독특한 정신세계를 뽐냈어요. 결국 부모는 브루노를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갔는데 진단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이후 브루노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레이키에 푹 빠지게 됩니다. 레이키가 뭐냐면 우리말로는 기치료 같은 건데 일본이나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인간의 몸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이 에너지를 다룸으로써 몸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치유 방법 중 하나예요. 이런 걸 보면 브루노가 어릴 때부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된 브루노. 점점 더 신비한 현상과 초자연적인 현상에 빠져들며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특이하죠? 그러던 지난 2013년, 그러니까 그가 20살이 되던 해이자 실종되기 4년 전이에요. 그는 어머니 데니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엄마, 나 비밀 프로젝트 할 거야. 이거 진짜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니까 그게 뭔지는 묻지 말아줘. 그리고는 이 프로젝트 진행 비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엄마 데니스는 브루노가 하려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알면 지원을 해주겠는데 제대로 뭘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을 거면 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대신 학교는 휴학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어머니에게 돈을 구하는 것을 실패한 브루노. 이걸 어떻게 구할까 생각하다가
친하게 지내던 사촌에게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진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7년 3월. 그의 부모님이 한 달간의 여행을 떠나자 브루노는 기다렸다는 듯 방 안에 틀어박혀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방 안에 들이진 않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왔더니 브루노가 실종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이 전에 말했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걸까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방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이 조각상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건 바로 16세기 이탈리아 철학자인 조르다노 브루노의 동상이었습니다. 우연인진 몰라도 이름 또한 실종된 브루노와 비슷하죠. 조르다노 브루노가 누구냐면 가톨릭 성직자이자 한편으론 역사상 외계인의 존재를 최초 주장한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계 존재를 믿는다는 이유로 신성모독과 이단 혐의로 화형에 처해졌죠. 그리고 곧 의외의 사실이 화제가 됩니다. 바로 실종된 브루노와 철학자 조르다노의 외모를 보면 코와 눈썹 그리고 입술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400년 전 사망한 조르다노가 브라질의 대학생, 즉 브루노로 환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또 브루노는 조르다노의 엄청난 팬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그의 방에 남겨져 있던 그림들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브루노 자신으로 보이는 사람 뒤로 외계인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혹시 400년 전 철학가의 주장대로 외계인의 존재를 말하려는 걸까요? 일부 사람들은 브루노가 이미 외계에 대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엔 외계인에 의해 납치를 당한 게 아니냐고 믿기 시작했죠. 그렇게 그의 실종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방 안에 있던 동상을 제작했다는 조각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83살의 한 남성으로 브루노가 직접 동상 제작을 의뢰했다고 말했는데요. 제작 당시 남성이 말하길 브루노는 자신이 철학자의 환생임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마침내 브루노가 실종된 당시의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3월 27일 오후 그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당시 반바지, 반팔 티셔츠 차림의 그는 직접 택시를 잡았고 행선지는 불과 1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 외곽의 한 모텔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가 모텔로 들어갈 줄 알았죠? 하지만 특이하게도 그는 모텔 뒤에 있는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은 숲을 수색했고 여기서 기이한 증거품을 발견하는데 숲 한가운데 마련된 공터에 흰색 플라스틱 의자 4개와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1개가 원형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캠프파이어를 한 것 같은 모양인데요. 알고 보니 그곳은 오래전부터 특정 사람들이 모여 기도나 의식 같은 영적인 모임을 하는 곳으로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브루노도 어떤 영적 의식을 위해 이곳을 찾았던 걸까요? 또 브루노가 사라진 지 3일 후 동네에 있는 양장점에 그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모자가 달린 흰색 망토 3개를 제작해달라고 의뢰했대요. 그래서 주문을 받은 여성이 교회에 쓰시려고요? 라고 묻자 그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쨌든 방 안에 있던 동상도 그가 직접 가져다 놓은 거고 스스로 집을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고 또 멀쩡히 양장점에도 들렸다는 목격담이 등장하면서 경찰은 브루노가 납치를 당한 게 아닌 자발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를 찾기 위한 수사도 자연스럽게 중단되었고요. 하지만 브루노의 가족들은 여전히 아들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 아들 방에 빼곡하게 남긴 문자, 그게 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도저히 가족들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 암호의 일부가 해독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진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다. 기원전 700년 중반
밀레투스 이야기에서 시작된 철학은 답이 없는 질문의 흔적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와, 심오하네요. 이후 내용을 좀 종합해보자면 브루노는 일루미나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 뒤에는 세상을 끌어당기는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이런 내용만으로는 사라진 브루노의 흔적을 찾는 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그가 실종된 지 4개월하고도 14일째가 되던 날, 2017년 8월 11일 새벽 5시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아버지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엔 맨발 차림의 브루노가 서 있었던 거죠.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었는데 가족들은 일단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았죠. 자, 그로부터 8일 후 브루노는 뉴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실종 소식은 엄청난 이슈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사라진 이유랑 방 안에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인터뷰에서 역시 그는 아리송한 말만 남깁니다. 저는 내 안의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게? 그렇게 실종이 단순한 가출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서 그의 안부를 걱정하던 여론은 단 한순간에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생 한 명의 가출로 인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브루노의 행보는 더욱더 파격적이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낸 철학책을 출판한 겁니다. 비난의 강도는 더 세졌죠. 책 팔려고 전부 주작한 거 아니야? 가족들도 다 한패네. 이 날카로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정말 세상에 본 적도 없는 그런 괴상한 방 만들어 놓고 고대 철학자 환생 이야기나 나돌고 일루미나티 관련설에다가 이거 완전 미스테리 자체로 자기 자신을 포장한 거잖아요. 결국 브루노는 정신 나간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그의 입장에서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단시간에 브라질 최고의 셀럽으로 거듭났고 동시에 그의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이거 정말 괴짜 한 명이 주목받으려고 벌인 자작극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또 그의 행보는 좀 남달랐습니다. 만약 그가 작가로서의 성공을 노리고 한 행동이었다면 인세로 받은 수익금, 이걸 본인이 다 가졌겠죠. 근데 이 모든 수익금을 가족과 친척,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나눠줬고 그의 앞으로 들어왔던 100개가 넘는 광고와 방송 섭외까지 모두 거절했습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명성과 부에는 그 어떠한 미련도 없어 보입니다. 돈을 벌고자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그는 도대체 왜 사라진 것인지, 정말 그의 주장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진실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400년 전 철학가의 환생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그 엄마에게 말했던 세상을 바꿀 만한 프로젝트, 그건 과연 뭔지 궁금하네요. 가장 영악하고 정교한 마케팅이었다라는 평가 혹은 분명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게 분명하다라는 의견까지. 갑자기 떠오른 브루노의 실종은 지금까지도 브라질의 뜨거운 미스테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각종 음모론, 외계인, 일루미나티까지 흥미로운 떡밥을 다 던져준 브루노.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